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야구 선수에게 귀신 붙은 인형이 따라다녔다. 야마구치는 일본고 교부 야구 선수다. 유망주였기에 감독과 구단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야마구치는 학교의 기숙사에서 같은 구단 동료들과 수업을 들으며 야구 연습을 매진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응, 야마구치 아니냐. 곧 있으면 대회가 있지. 열심히 연습하려무나. 야마구치 오빠, 안녕. 야마구치는 6살쯤 보이는 아주 예쁘고 귀여운 딸아이를 안고 있는 조선인 수희 아저씨에게 인사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를 하였으나 그 수희 아저씨는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다. 대회를 며칠 달 앞둔 어느 날, 야마구치는 저녁 늦게까지 혼자 야구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내 인생은 창창할 거야. 야마구치는 악착같이 배트를 휘두르며 타고 연습을 했다. 퍽. 휘두르는 배트에 둔탁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야마구치는 황급히 배트를 휘두른 주위 반경을 보다가 당황했다. 야마구치의 발 옆에는 수희 아저씨의 딸이 피를 흘리고 인형과 함께 쓰러져 있었다. 아마 혼자서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야마구치 옆에 말을 걸러 왔으리라. 야마구치는 황급히 소녀의 가슴에 귀를 대었으나 숨을 쉬지 않은 것 같았다. 야마구치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기 시작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 살릴 수 있어. 아니야, 이미 죽었어. 그리고 너 말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게다가 조선인이야. 야마구치는 울기 일보 직전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미안하다. 앞으로의 내 인생을 위해선 어쩔 수가 없구나. 결국 야마구치는 소녀를 들어 학교에 따로 있는 야외 재래식 화장실에 소녀를 버렸다. 경찰이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을 수색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어린 아이가 실수로 빠졌으리라고 결론 내릴 거라고 야마구치는 판단했다. 야마구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숙사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수희 아저씨는 딸의 실종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학교의 모든 곳을 뒤졌고 인근 야산, 주택가도 수색했다. 그러나 딸은 영영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수색이 흐지부지되고 상심한 수희 아저씨는 학교를 떠났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야마구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대회를 앞둔 며칠 전, 야마구치와 동료들은 긴장도 불경 음방에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 다들 돌아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놀았다. 저벅저벅. 복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 비슷한 소리가 계속 맴돌다가 구단원들이 모여있는 방에 노크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동료인 나카타가 방문을 열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뭐야, 누가 장난치나? 그런데 우리 모두 방에 모두 다 모여있잖아. 누구지? 아니야, 아까 고로가 잠깐 배고프다며 먹을 걸 사온다 했잖아. 그런가? 고로는 여성 이럴 때 이런 장난을 치고 클라이맥스잖아. 신경 쓰지 말고 이야기나 마저 하자. 그렇게 즐겁게 비명을 지르며 공포 이야기에 한껏 취해 있던 구단원의 방문 앞에 또 아까와 같은 가볍고도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나고 노크 소리가 났다. 똑똑똑. 이번엔 야마구치가 문을 열었다. 역시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야, 고로 장난 재미없으니까 빨리 들어와. 복도에는 허황된 야마구치의 목소리만 울릴 뿐 고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키가 머리를 긁으며 고로가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올 리가 없어. 게다가 고로 녀석은 이런 장난 안 쳐. 평소에도 진지하잖아. 누가 잘못 찾아왔겠지. 하던 얘기 계속하자. 모든 구단원들은 아까보다는 약간 분위기가 사그라진 채 끊어진 이야기를 계속했다. 똑똑똑. 방 안의 모든 학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침묵했다. 용감한 미스다가 에아구 배트를 집어들어 문을 재빠르게 열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뭐야, 바로 열었는데 자취도 안 보이네. 몇몇은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바로 또 노크 소리가 났다. 쉿. 미스다가 모두에게 조용히 시킨 뒤 문고리로 복도를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문 구멍에 비친 복도는 온통 빨간 빛이었다. 한참 본 미스다는 뒤로 나자빠지며 비명을 질렀다. 웬 이상한 눈알이 우리 방을 보고 있어. 다들 공포에 떨었다.
야마구치가 용감하게 야구 배트를 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복도가 꺾이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이 형체 같은 것이 스스로 하고 사라졌다. 야마구치는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어. 인형이 어떻게 움직이다니. 아니야, 그때 그 인형이. 뒤에 동료들이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고 다들 말렸으나 야마구치는 이미 이성을 상실하고 그 말들은 귀에 들리지 않았다. 야마구치 가지마. 나카타가 울부짖었다. 야마구치는 헉헉대며 인형을 따라잡기 바빴다. 움직이는 인형이라니.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정신 차려, 야마구치. 인형을 겨우 따라잡았는데 인형이 멈춘 곳은 야마구치가 그날 소녀를 버린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인형은 화장실 안 어느 그림자 옆에 스르르 섰다. 야마구치는 전율했다. 달빛에 비친 그 그림자의 주인은 조선인 소녀였다. 그 소녀는 야마구치에게 아주 슬프고도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옷에는 화장실의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 높은 곳을 혼자 올라온 것일까? 아니야, 아니야. 넌 이미 죽은 지 오래됐어. 아니야. 야마구치의 절규가 밤하늘에 퍼졌다. 다음 날 학교에 경찰이 대거 왔고 기자들도 몰려들었다. 재래식 화장실 앞에 조사 중인 수사반장인 사이토는 고개를 내저었다. 이상하단 말이야. 무슨 연관점이고 어떤 일이 있었지? 수사반장 사이토 발 옆에는 피투성인 소녀가 누워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싸늘하게 시체로 식어버린 야마구치가 누워 있었다. 하루 전 사건 당일 밤 고로는 달빛을 보며 휘파람을 불며 간식을 사들고 학교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야마구치가 실성한 표정을 지으며 무언가를 황급히 쫓아가는 것이 보였다. 어이, 야마구치 어디가? 야마구치는 표정 하나 흔들림 없이 고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못 들었나? 저 녀석. 이번 대회 때문에 연습을 너무 했더니 무리한 것 같네. 고로는 야마구치가 걱정되어 뒤를 따라갔다. 야마구치는 화장실 안에서 사정없이 무언가에게 배트를 휘두르고 있었다. 달빛에 반사된 야마구치의 얼굴에는 피가 튀긴 채 무섭고도 공허한 눈빛으로 미친 듯이 무언가를 배트로 때리고 있었다. 야마구치. 고로는 절로 혼잣말이 나온 채 그 광기의 연장에 넋이 빠져 간식 봉지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몸을 덜덜 떨었다. 그렇다. 소녀는 야마구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성과 정직한 삶을 살아라는 뜻으로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러나 야마구치는 그 기회를 박차고 은폐하기 위해 또 실수를 저질렀다. 다시 사건 현장으로. 사이토는 몇 달 전 조선인의 딸이 실종됐다는 사건이 떠올라 어서 부하에게 소녀의 시체를 신원 확인하라고 했고 야마구치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해 죽은 소녀를 건져내는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자신이 생각해도 논리도 안 맞고 말이 매우 안 되지만 이것 말고는 이 사건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한편 인형은 그 어떤 곳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귀신 나오는 터널. 일본 최대의 고스트 스팟 중 한 곳이며 현재는 구 이누나키 터널과 신 이누나키 터널로 구분됩니다. 소재지는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와 카스야군 히사야마마치 사이에 있으며 구 터널은 1926년 개통되었다가 1994년 폐쇄되었으며 신터널은 1975년 개통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읽으면 개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견명터널이 됩니다. 일본의 터널에 관련된 괴담. 특히 유령이 나온다는 터널에 담력시험차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 중 상당수가 구 이누나키 터널이 배경이며 현재 구 이누나키 터널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로 가는 길은 펜스로 막혀 있으며 터널의 입구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무던으로 들어갈 경우 살아 돌아온다면 법률, 조례 등의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이 폐쇄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 폐쇄 이유 1. 들어가는 도로의 보기 좁고 극커브가 심해 통행이 불편하며 근처 일부 지역에서 절벽 붕괴 등의 위험성이 발견되었습니다. 2. 터널 부근에 쓰레기의 불법 투입이 잦아졌습니다. 3. 폭주족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습니다. 4. 잦은 교통사고와 1988년 이누나키 터널 살인사건 2000년엔 근처에 있는 댐에서 서치우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누나키 터널 근처가
천년 전에는 슈겐도라고 하는 일본의 한 종교단체의 수행장이어서 영적 존재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1988년 12월 7일 후쿠오카현 미야아카시 이누나키지 구의 이누나키 터널에서 한 구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우메야마 코이치로 당시 20살의 젊은 청년으로 발견 당시 시체는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해서 인근에 있던 16세에서 19세까지의 불량소년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코이치에게 휘발유를 부어서 방화에 살해했다는 진술을 했고 이후 살인과 감금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진술에서 직장에서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우메야마 코이치를 납치해 스패너 등을 이용한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했고 이후 사건의 뒤처리를 위해서 이누나키 터널에서 도망치려던 피해자를 돌로 내려치는 등 폭행을 다시 가한 후 가솔린을 부어 불을 붙여 살해했습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이누나키 터널 살인 사건입니다. 2000년 1월 이누나키댐에서의 여성 백골 시체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2월 심령 체험을 하러 가던 5명의 10대들이 타고 가던 승용차가 터널 앞에서 마주보고 오던 트럭과 부딪혀 4명 사망, 1명 중상. 위에 우메야마 군 린치 사건과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비슷한 점이 맞물립니다. 5명인 것과 나이도 거의 같은 나이대라서 우메야마 군의 귀신이 원안에 사무처 악귀가 되어 소년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 이누나키 터널의 앞에서 몇십 년 무사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멈춤 신호에 차를 멈춰야 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접촉 사고를 낸 뒤 브레이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며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무 이유 없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길로는 2번 다시 다니지 않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로 들어가면 누군가의 이상한 낙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밤의 울음소리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터널에서 발견되는 귀신은 대다수가 한국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신명현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곳에 출몰하는 귀신들이 일본 귀신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누나키 터널을 둘러싸고 이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 이누나키 터널은 태평양 전쟁 때 방공호로 쓰였던 터널이었다고 합니다. 방공호란 적의 항공기 공습이나 대포, 미사일 따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땅 속에 파놓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던 장소였는데 어떤 이유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큰 인명피해가 났었다고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죽어 넘어진 조선인들을 팽개쳐 시멘트 벽 속에 넣고 매장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곳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터널 안 깊숙한 곳에 몰아넣고 일부러 폭사시켰다는 등의 소문도 있습니다. 이 당시 일본 전역으로 전범 기업들에게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어간 조선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신명현상의 목격자들이 귀신이 한국계라고 말하는 이유는 밤마다 흐느끼는 절규의 울음소리가 일본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터널 깊숙한 곳의 2갈래 길에 한국말로 새겨진 노동자들의 발자취가 있다고 하고 1980년대 후반 터널 안 깊숙한 곳에서 출몰한 여자 귀신이 기모노가 아닌 하얀 조선 한복을 입고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밤은 물론 낮에도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터널 중간 깜깜한 곳에서 계속하여 주문을 외듯 중얼거리거나 터널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자주 조선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폭사당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엄마의 사랑. 나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변두리에 공부하러 내려갔다. 그러나 지금 취업난으로 인해 직장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3년 전 엄마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한 죽음은 나의 인생에 있어 크나큰 상실이자 위기였다. 가족이라고는 아빠와 근처에 사는 친척 고모뿐. 나는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했으나 매번 실패를 맛보았고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엄마의 제삿날 아빠한테 전화가 왔다. 딸 공부하느라 힘들지? 여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제사는 우리들끼리 할 테이니 이번에는 내려오지 마. 나는 아빠와 어느 정도 통화하고 끊었다. 엄마가 살아있었더라면. 엄마. 나는 혼자 울먹거리며 다시 이를 악물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갔다. 여느 날처럼 어두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다. 갑자기 도서관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헐레벌떡 다시 되돌아가 가방 넣고
정류장으로 튀기 시작했다. 버스를 놓치면 안 되는데. 저 앞에서 막차 버스의 불빛이 보였다. 뛰어가면 충분히 탈 수 있는 거리였다. 더 힘을 내 뛰는 순간 무언가에 발목이 걸려 넘어졌다. 나는 넘어졌으나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아플 새도 없이 뛰었다. 하지만 버스는 무심하게도 나를 두고 떠나버렸다. 돌아보니 나뭇가지라던가 돌도 없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 걸려 넘어졌다기보단 무언가 따스한 느낌이 발목에 스친 기분이었다. 마지막 버스를 놓쳐 20분이면 되는 자취방을 1시간 넘게 걸어가야 했다. 그렇게 망연자실하며 터덜터덜 힘없이 얼마쯤 걸어갔을까. 뒤에서 기적처럼 마지막 버스가 또 왔고 기사님이 날 발견했는지 내 옆에 멈췄다. 나는 정말 기뻐서 버스를 얼른 탔다. 막차라 사람들이 얼마 없었고 다들 피로에 절었는지 기척도 움직임도 없었다. 어쨌거나 무사히 자취방 정류장에 도착했고 나는 너무 고마워서 버스에 내릴 때 기사님에게 인사하려 했으나 아저씨 매우 감사함. 나를 쳐다보는 기사님의 얼굴에는 눈, 코, 입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달걀 귀신 같았다. 나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졌다. 버스는 바로 떠났다. 나는 다리를 꼬집어 보았다. 꿈은 아니다. 요즘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 날 아빠와 고모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얘야, 너 괜찮은 거니? 무사하지? 정말 다행이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고모가 전화 넘어 설명해 주게. 일수에서 어제 내가 자취하고 공부하던 경로의 막차 마을 버스가 전복 사고를 당해 기사 포함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보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어쨌든 나는 아빠와 고모를 안심시키고 통화를 끊었다. 그럼 내가 어제 탄 마지막 버스는 뭐지?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버스 회사에 전화했다. 사장인지 반장인지 아는 아저씨가 받았다.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 말고는 마지막 버스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믿지 못해서 재차 그 통화 너머 아저씨에게 비슷한 말만 되풀이했다. 아 정말이라니까요. 아가씨, 내가 대체 몇 번을 말해요. 그 사고 난 버스 이후로 우리 회사에선 그 시간에 보낸 버스는 없다니까.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인사를 하고 전화를 마무리 지었다. 끊는 순간 전화 너머에서 그 아저씨의 푸념 섞인 목소리를 들었다. 가뜩이나 사고 나서 지랄 같은데 이런 장난 전화는 뭐야. 나는 한참 뒤에 깨달았고 이내 울음을 한없이 터뜨렸다. 내가 그때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마지막 버스를 탔을 거고 나도 사고로 인해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넘어진 것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졌다기보단 마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의 손길 같은 것이 내 발목을 감싸 쥐었다. 혹시 엄마의 손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내가 탔던 그 의문의 버스는 버스 회사에서는 사고 난 마지막 버스가 끝이라고 설명했다. 그것도 역시 엄마가 보내준 버스는 아니었을까? 물론 증거도 없고 과학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엄마. 그 해 나는 어렵게 좋은 직장을 구했고 엄마의 빈소를 찾았다. 그리고 한없이 또 펑펑 울었다. 네 번째 이야기. 방을 구하러 다니다가 생겼던 일. 내가 원래 살던 곳은 지방촌 구석이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창원 공장 들어가서 일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모아둔 돈 가지고 작년에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와도 딱히 할 건 없는데 다시 공장 가기는 매우 싫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동창놈 집에 잠깐 얹혀 살면서 집을 구하러 다녔을 때 이야기다. 이 동창 새끼를 이야기하자면 좀 특이하다. 나 살던 동네는 학교 인원수가 얼마 안 돼서 거의 초중고를 같이 다녔었다. 이 새끼 서울 학교 붙었다고 울 동네에 플래카드도 붙고 그랬었다. 그만큼 족같은 시골 동네라. 사실 이 집 저 집 동네 사람들끼리 집안 사정을 다 알았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건 이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 집안이 원래 교회 집안이 아니었고 그니까 이놈 할머니가 동네에서 엄청 멸시당하던 무당이었다고 한다. 원래 시골이 좀 그렇다. 아직도 동네 할배들은 그 집이 쌍놈 집안이었다느니 누구 집에서 종살이 했다느니 하시거든. 그 중에 무당은 쌍놈 중에 쌍놈 취급이고 나 어릴 적에 동네 어른들이 무당 보면 존대하지 말고 하대하라고 하고 그랬었다. 근데 듣기로는 얘네 아버지도 원래 귀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박수돼야 된다 그랬는데 평생 엄마 무시당하는 거 보면서 살았는데
그러고 싶겠나. 그 반발로 목사가 되었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이 새끼도 좀 특이한데 귀신이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촉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리고 난 초중고를 이 새끼랑 같이 다니면서 족 같은 걸 몇 번 겪었었다. 그건 나중에 말하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집 구하러 다니는데 고시원은 뒤져도 못 살겠더라. 진짜 개족 같더라. 담배 냄새나고 창문도 없고 고시원은 패스하고 피터팬이란 괴를 존나 찾아보다가 무보증방을 발견했다. 그 당시 살고 있는 애가 올려둔 방이었고 사진으로 보니까 깔끔해 보였다. 게다가 2층. 월세는 조금 나가는데 그냥 어떻게지 않을까 싶었었다. 연락을 했더니 저녁 8시쯤 돼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 오라고 하길래 서울 지리도 모르는 촌놈이라서 난 친구놈한테 같이 가자고 졸랐다. 짜증 존나 부리는 친구놈 끌고 도봉산역으로 가서 택시 타고 그 집 근처 동네 PC방에서 시간 때우다가 8시 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버스 타고 오는 길이라고 해서 버스 정거장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왔다. 그리고 방 주인이 설명한 파란 패딩 입은 남자가 내리는데 친구가 갑자기 아시발 그러고 욕을 하는 것이었다. 난 그 새끼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이미 방 주인이 와서 인사하는지라 넘어갔다. 방 주인은 집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지 썰라썰라 집 좋다는 설 풀고 난 그냥 적당히 맞장 붙여주다가 집에 도착했다. 집은 옛날 다가구 주택이고 2층 전체를 3칸으로 쪼개서 세를 주고 있는 거였다. 집 앞엔 커다란 감나무가 하나 있고 친구놈은 그냥 별말 없이 따라오다가 집 앞에서 갑자기 딱 서서 자기는 안 들어간다고 그냥 빨리 보고 오라고 했다. 근데 이 새끼가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이상함이 느껴졌다. 어릴 때부터 이 새끼랑 같이 족 같은 거 몇 번 경험했다고 했잖아. 그 생각이 확 들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주인 눈치를 힐끔 보더니 별거 아니라고 했다. 방주인이 기다리니까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고 나는 방주인을 따라 들어갔다. 마당을 지나서 2층으로 가는 철로 된 간이 계단이 있는데 걸을 때마다 쾅쾅하고 철 울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계단이었다. 다행히 그 계단은 내가 보러 가는 집만 쓰는 그런 곳이었고 방주인은 계속 쏠라쏠라 영업하면서 열쇠로 문 여는 동안 친구놈 뭐 하나 봤더니 쪼그려서 폰 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방주인이 집 문 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일자로 김복도 겸 주방이 있고 집들 가자마자 왼쪽에 침실이 있는 구조였다. 사진보단 좁은데 깔끔한 느낌이 들었다. 집 볼 줄은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본 건 있으니까 수업이랑 이래저래 체크해보고 다시 안방으로 와서 창문 열어보니까 올라온 계단이 보이길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근데 열린 창문으로 텅텅텅하고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난 당연히 친구놈 올라오는 소리인 줄 알고 창밖을 힐끔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쏴악하고 소름이 돋더라.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 집주인은 계속 입 터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핸드폰 꺼내보는데 친구 새끼가 문자를 보내놨었다. 아까 집 들어올 때 핸드폰 만진 게 나한테 보냈던 거였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십소름인 게 이 새끼가 나한테 성경 구절 보내놓았다. 그리고 다음 글이 방주인한테 자기가 기다려서 빨리 나가야 된다 하고 보내준 성경 속으로 읽으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했다. 진짜 개소름 돋아서 걔 말대로 친구 기다려서 가야겠다고 말하니까 방주인이 자꾸 붙잡으며 하는 별거 아닌 이야기가 그것도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후다닥 나왔다. 겨우 2층 계단 내려오는데 너무 길게 느껴졌었다. 카톡에 성경 구절 계속 읽는데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중간에 계단이 지그재그로 꺾이는 그 구간에서 그 집 창문 쪽을 보게 됐는데 시발 방주인이 보고 있었다. 진짜 소리 지를 뻔했다. 성경이고 뭐고 존나 뛰어서 나갔더니 친구 새끼 존나 식은땀 흘리면서 집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다짜고짜 그 새끼 멱살 잡고 존나 뛰고 그 새끼도 존나 뛰었다. 도로 나와서 바로 택시 타고 친구 집으로 바로 가는데 방주인한테 연락 달라는 문자 와서 차단했다. 친구 새끼가 택시 타고 오는 내내 기도해서 오는 동안 친구랑은 한마디도 못했는데 집에 와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방주인이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버스 안에 시커먼 남자가 웃으면서 방 주인을 보고 있더란다. 자기도 그런 거 처음 봤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집까지 가는 내내 한참 뒤에서 따라왔다고. 자기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우리가 눈치채거나 하면 우리를 쫓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연스러운 척해야 됐다고. 그 일 있고 개 무서워서 혼자선 집 못 알아보고 친구 놈 끌고 다녔다. 대신에 고기 사줬다. 5번째 이야기, 사무실에서의 야근. 제가 작년 여름 때 겪은 기묘한 일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하고 한참 일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은 A 동네에 있었던 비교적 신축 건물이었고 싼 값에 임대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시는 선배님은 집이 부천이셔서 가끔 일이 늦어지면 사무실에서 주무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너 혹시 여직원 뽑는다고 광고 냈었냐? 라고 뜨끔없이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럴 여유가 안 되었기에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일이 합니까? 라며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밤샘 작업 마치고 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깨우더라. 선배님은 혹시 면접 보러 온 아가씨인가? 학원 당시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하게도 깊은 잠이 들었을 때만 그 여자가 나타나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거의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분명 어깨를 툭툭 치며 일어나세요라는 가냘픈 목소리. 분명 건드리는 느낌은 분명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좀 그렇다. 면접 보러 온 아가씨가 새벽에 올 리가 만무하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시는 선배님. 그 선배님이 나이가 40대이셨고 성격이 좀 남자다우신 분이시라 귀신이나 거위 같은 건 애들 장난이나 신체가 허약해서 보이는 헛것으로 치부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선배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섬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 분명 어제 밤새 마시고 주무신다던 선배가 안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 불안해졌었지만 거래처에 약속이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시던 선배님께서 선배님 차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선배님께선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대충 말을 얼버무리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선배님이 차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밤에 제가 퇴근하면 재빨리 저를 따라 나오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 궁금증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흘러 얼마 전 그 선배 형수님의 생일날이 돼서야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말로는 당시에 그 여자가 계속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무시려고 소파에 누우면 바로 옆 아니면 발밑에서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잠이 들면 다시 툭툭 치며 깨우고 전 그동안 왜 그런 이야기 안 하셨냐? 라고 화를 냈지만 선배님은 너 첫 사무실인데 내가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잖냐? 라며 제가 사무실을 빼고 없는 돈에 고생할까봐 참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 사무실에서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노라며 사무실 잘 뺐다고 더 좋은 곳에 얻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귀신이 점점 영악해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올라와 보면 차에서 주무시니 소파에 어제까지만 해도 잘 개어놓은 이불이 펼쳐져 있고 어떤 날은 커피포트에 물이 몽땅 없어져 있더랍니다. 그보다도 선배가 가장 놀랐었던 건 새벽에 일하는 도중 갑자기 귓가에 사람이 소근소근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물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선배가 절 이렇게 생각해주는 걸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왜 차에서 주무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배님은 자식,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깟 귀신에 쫓겨서 너네 집 가서 자냐? 여하튼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 장난 같은 일이고 그 선배가 뭔가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가끔 밤샘 작업하면 그 선배가 떠오릅니다. 6번째 이야기, 분신사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우리 학교는 전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였다. 야자도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했었는데 입학하고 갓 친해진 친구들이 모여서 야자를 째기로 했다. 학교가 산골짜기에 있어서 야자를 째도 갈 곳도 없고 기숙사에 몰래 숨어 있었다.
불도 못 켜고 한 방에 숨어서 뭘 할까 하다가 누군가가 분신사발을 하자고 했다. 나름 우리 중에 기가 셀 것 같은 나와 친구 A가 펜을 잡기로 했다. 창밖 가로등을 불빛 사마방에 굴러다니는 연습장 하나째서 O, X만 그려두고 빙 둘러앉아 분신사발을 시작했다. 분신사바 오 이때 구다사이 오셨으면 오로 가주세요. 거짓말처럼 펜이 오를 가리켰다. A와 나는 서로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라고 당황해했었다. 물론 친구들도 믿지 않는 눈치. 그런데 정말 무언가에 이끌리듯 펜이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남자면 O, 여자면 X로 가주세요. 라고 했고 펜은 다시 O를 가리켰다. 소름이 슬슬 돋으면서 어이없는 웃음도 나는 그런 상황. 우리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묻자 천천히 펜은 B가 있는 쪽으로 향했다. 친구들은 나와 A를 믿을 수 없다며 눈을 가리기로 했다. 습관이었는지 몸가로 우리 눈을 가리고 친구들이 자리를 바꿨다.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펜은 다시 움직였고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B를 가리킨 것. B가 울먹이며 한 번만 더 자리를 바꿔보자고 했고 결과는 같았다.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라고 물었고 펜은 내 쪽을 향했다. 좋아서 옆에 있는 건가요? 우.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만하자고 하고 대충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내버린 것 같다. 중간중간 다른 질문들도 한 것 같은데 기억나지는 않는다. A와 나는 계속 내가 움직였지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고 그렇게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분신사바 놀이는 끝이 났다. 여담이지만 B는 1학년이 끝나기 전에 친구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결국 자퇴를 했다. 그날 펜을 움직인 건 A였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 7번째 이야기 20년 전 호남선 노선 공사 바야흐로 2002년 초여름쯤 군에 갈 때가 되어서 부모님 호강 좀 시켜드리고 가려고 호수익 알바가 있나 싶어 찾던 중 철도 노선 공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선배가 단기 철도 공사 일자리 겁나 쉬운 거 있다고 소개를 시켜줬었다. 문제는 호남선이라 전라도 사람이 많아서 아무래도 경상도 사람이 오면 힘들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난 그런 편견은 아예 없고 신경 써본 적도 없어서 이런 개꿀 자리가 또 있을까 싶었다. 하루 11만원의 야간 잔업이 있는 날이면 하루 16에서 18만원까지도 벌 수 있고 특히 이 선배는 졸업하기 전까진 나랑 친한 사이였던 누나라 보고 싶기도 해서 부푼 꿈을 안고 당장 집을 나서기로 했다. 약속 날 역에 도착하니 누나가 쉬는 날이라며 마중 나와 있었다. 같이 현장에 가서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팀장이 이 누나한테 꽂힌 건지 누나가 나더러 대학교 후배라고 잘 부탁드린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니 반갑다고 어깨동무에 담배 주고 불까지 붙여주더라. 여우 같은 가시나. 모텔방 배정을 받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나와 깊은 재회를 나눈 뒤 TV 틀어놓고 멍 때리던 중 마칠 시간이 되었는지 모텔 복도에 워커 소리가 울렸다. 방문이 열리고 한 50대 가는 아재가 들어오더니 구석 한편에 가방을 던지곤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본 뒤 밥 먹으러 가자고 따라오라 했다. 모텔 앞 식당에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아재랑 앉았는데 괜히 나 때문에 구석에 같이 앉으셨나 싶어서 난 화장실에서 혼자 잘 먹으니까 드시던 분들하고 같이 드셔도 된다니까 이럽다고 했다. 밥 먹고 나와서 한 대 피우는데 대뜸 돈 얼마 있냐 하길래 여비를 좀 챙겨오긴 했는데 많이는 없다니까. 모레 월급날 줄 터니 한 2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오늘 와서 밥 한 끼 했는데 20만원을 빌려달라니 돈 거래 안 한다니까. 앞으로 방도 같이 쓸 텐데 잘 생각해 보라길래 이 새끼가 후구 잡나라고 입 밖으로 나오는 걸 억누르고 잠깐 생각해보니 막말로 도망가도 하루면 버는 돈이라 어색하게 지내기 싫어서 20만원을 인출해 빌려줬다. 돈 맞자마자 내일은 일 없다고 따라오라길래 따라갔는데 조그만 주점으로 들어갔다. 아직 이름도 기억이 난다. 가게는 너무나 존만했는데 상호가 태평양 USA 미시타운이었다. 양주 2병, 과일, 오징어 등이 나오고 여성도 둘 들어왔는데 한 명은 거의 할미고 한 명은 목매단 것처럼 목 언저리가 불그스름하게 상처가 난 듯한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말도 없이 술만 자꾸 마시다가
아재가 내 옆에 앉은 애가 내 스타일이 아니냐. 어디 모자르냐 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남자 새끼가 젊은 년았는데 젖가슴이나 아랫도리에 손도 좀 넣고 하라길래 뭐 마음에 들면 꼬시겠는데 난 지금 현자고 비겁하게 돈 주고 묵는 건 안 한다니까. 시기 웃으면서 옆에 앉은 아가씨가 자기 딸이라고 소개했다. 세상에 딸 파는 새끼가 내 눈앞에 있나 싶어. 당장 빼죽일까 싶던 차에 아재는 중국 큰 조직에서 깡패 노릇하다가 딸이 병에 걸려 한국으로 도망친 상태였고 내 옆에 앉은 애가 자기 딸인데 같이 갑상선 수술비 마련하려고 여기 있는 거라고 했다. 말을 들으니 참 딱하지만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땐 친해지기도 싫어서 에이하고 말았다. 한 달 정도 출근하면서 이 아재도 그렇고 아재 딸이랑도 어느새 친해져서 인사도 하고 농담도 했다. 세월이 약이다. 공사장 입구에서 현장에 오려면 철길 따라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도 넘게 걸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재 딸이 알고 보니 효녀라. 야간하는 날에는 본인 출근하기 전에 항상 현장에 저녁 도시락이랑 맥주 한 캔을 갖다 놓고 갔다. 아재가 무릎이 안 좋아서 야간할 때 밥 때문에 현장에서 식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거든. 그나마 날씨가 추울 땐 딸 고생한다고 도시락을 싸웠다는데 그땐 초여름이라 음식이 쉴 수도 있어서 딸이 매번 왔다 갔다 했었다. 현장에는 신호수라는 보직이 있었다. 기차가 통과하기 전 무전기로 이것을 알려주면 해당 철로에 있던 작업자들은 잠깐 피했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다시 작업을 한다. 가끔 저 멀리 하루 종일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신호수를 보면 차라리 작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때 휴대폰은 애니콜, LG 사이언 같은 조그만 화면의 폴더폰이라 시간을 때울 만한 콘텐츠가 없었다. 일한 지 한 달 보름쯤 되던 날, 이 신호수가 미쳤는지 양쪽 귀에 mp3 플레이어를 꽂은 채 깜박 잠이 든 사이 도시락 주러 오던 아재딸이 그 기차에 하반신이 갈려 죽어버렸다. 철로를 걷는 건 잘못됐지만 어찌나 안타깝던지 아재가 떠나면서 방 서랍에 손가방 하나를 놔두고 갔는데 찬빛 하나랑 딸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건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까 싶어 화장대 앞에 놔뒀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았다. 2달쯤 되어가던 어느 날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차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모텔 청소 아줌마가 말을 건넸다. 아까 청소하는데 여자친구가 방 입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가더라고 했다. 내가 여기서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냐며 농담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아줌마가 정색하면서 복도 끝 반대쪽에서 청소하다 뭐가 움직여서 슬쩍 보니까 모퉁이 돌면서 얼핏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길래 선배 누난가 싶어서 왔다 갔냐고 전화했더니 아니라고 했다. 별거 아니겠지 했던 그날 밤 자다가 목말라서 물 마시려고 눈을 딱 떴는데 머리맡에서 가방 지퍼 여닫는 소리가 났다. 아재가 가방 찾으러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일어나다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명치 밑으로 너덜너덜한 여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그 가방을 보란 듯이 일부러 천천히 열었다 닫았다 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몸이 굳고 숨이 턱 막혔다. 하필 가방을 화장대 앞에 놔뒀었고 나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그 여자를 보게 됐는데 정확히 나를 보고 앉아있는 죽은 아재의 딸이었다. 방 안의 어둠보다 더 시커먼 안광을 희번덕거리고 있었다. 몇 초 정도 그러고 있다가 기절해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뼈마디가 깨지는 고통에 이를 쉰다고 했는데 그 방에 있자니 소름 끼쳐서 그대로 짐 싸서 다른 모텔에서 누나랑 하루 쉰 뒤 현자가 되어 고향으로 와버렸다. 사전에 기차 사고 이전에 겪었던 일인데 아마 귀신이 존재한다면 아재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었다.